오늘 준비한 내용은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한 살인사건이라는 어떤 큰 주제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그보다 이 범인이 경찰에 했던 진술과 범행 현장이 드러나기 직전에 했었던 행동, 그리고 항소를 선택한 그 의사 결정에서 제가 더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에요. 중간중간 이제 거슬리는 의문점들을 보면 제가 오늘 사건 시작에서 이런 말을 왜 했는지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중간에 끊지 마시고 끝까지 사건 내용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건은 2018년 8월 25일 충북 옥천에서 발생해요. 30대 여성 김 씨가 이날 친언니랑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약속 장소에 나가 있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이 언니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봤는데 통화 연결도 되지 않았습니다. 평상시에 언니가 진짜 약속 시간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잘 지키던 사람이었거든요. 동생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겠죠. 결국 계속 기다리다가 오후 1시 53분경이 돼서 이제 언니가 살던 아파트로 직접 찾아가 봐요. 가서 벨도 누르고 노크도 해보고 이제 이름을 불러보기도 했는데 아무리 부르고 두드리고 눌러도 안에서 대답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은 좀 안 되겠다 싶어서 현관문을 직접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열쇠가 있었는지 비번을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평소에 이 동생이 그 언니의 자녀들, 그러니까 조카들을 계속 돌봐줬었어요.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천천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조심스럽게 내부를 살폈는데 잠시 뒤에 충격적인 현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작은 방에 들어갔거든요, 처음에. 근데 거기에 10살, 9살, 7살 조카가 있어요. 이 셋이서 이렇게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거예요. 이름을 불렀죠. 근데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가가서 이불을 들춰봤는데 너무나도 참혹한 광경을 보게 돼요. 3명의 조카 모두 입가에 거품을 문 상태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뭔가 집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직감한 김 씨는 집 전체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방에서 쓰러져 있는 언니, 그리고 형부를 발견해요. 근데 언니도 이미 의식이 없었어요. 유일하게 의식이 남아있는 사람이 형부 오 씨였습니다. 그리고 그 형부 혼자서만 복부와 손목에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당시 상태는 이제 과다출혈로 의식을 거의 잃어가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냥 정말 평범한 일상에 언니를 만나려 했었던 그날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불안하긴 했었겠지만. 서둘러 김 씨는 119에 신고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형부 오 씨에게 다가가서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요. 희미하게 의식은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 상황에서 형부가 이런 말을 해요. 가족들을 부탁한다. 사람이 잘 안 보이는 곳에 묻어달라. 아마 이때까지 동생 김 씨는 누군가 이 집에 침입을 했고 가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형부 오 씨의 이 말은 진짜 예상을 뒤엎는 말이죠. 119 구급대가 현장에 빠르게 도착해서 이 가족들의 상태를 살핍니다. 출혈이 심했던 형부 오 씨에 대해서 응급조치를 하고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오 씨는 목숨을 건졌는데 오 씨의 아내와 세 딸은 이미 사망한 뒤였어요. 구급대가 바로 경찰에 연락을 취해요. 뭐 사망 사건이 발생을 했으니까 매뉴얼에 따라서 연락을 취한 것이기도 했지만 사실 경찰에 연락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이 몸에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던 상처들이 있었던 거예요. 타살이 좀 강하게 의심되는 정황이었죠. 연락받은 형사들이 현장에 도착했고요. 수사가 바로 시작됩니다. 형사들도 시신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목이 졸려서 사망한 그런 흔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더 정확한 사인을 파악해야 하니까 이제 국과수로 시신을 옮겨서 부검에 들어갔죠. 수사팀이 일단은 이 현장을 최초로 발견했던 동생 김 씨의 진술부터 확보해요. 유력 용의자는 사실 이미 정해져 있죠. 유력 용의자, 사망자들의 남편이자 아버지인 오 씨였습니다. 일단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유일하게 생존한 점, 그리고 유일하게 다른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종합한 결론이었어요. 김 씨의 진술 내용도 포함이 됐을 거고요. 수사팀은 오 씨가 아내와 자녀들을 목졸라 살해한 다음에 본인 스스로도 그런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전날에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도 있었어요. 지금 거의 이제 심증은 굳혀진 상태고 부검 결과만 나오면 되는 거죠. 만약에 시신에서 수면제가 검출된다면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입원 치료 중인 오 씨를 찾아가서 사건 경위를 물어봐요. 근데 별다르게 뭐 경찰이 추궁을 하거나 이러진 않았었거든요. 그럼에도 순순히 다 체념한 표정으로 범행 일체를 자백하더니 혐의를 모두 인정합니다. 수면제를 미리 구입해서 가족들에게 먹인 후에 차례차례 목졸라 살해했다. 그것도 자식 셋까지 모두 다요.
그러면 대체 범행 동기는 뭐였을까? 저는 진짜 뭐 여러 가지 범행 동기들이 있죠. 핑계도 있고. 근데 그 어떤 범행 동기보다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불어난 빚을 감당할 수 없어서 죽으려고 했는데 남겨진 가족들이 손가락질 받을 것 같아서 견디기 힘들었다. 쪽팔려서 죽이는 아빠도 있고요. 남는 사람들이 그냥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죽인다는 아빠도 있어요. 빚 감당을 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죠.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가족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든 현실에서 돌파구를 찾았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만약에 찾지 못했다고 한들 왜 그게 아내와 자식 셋을 모두 죽여야 할 이유가 되냐는 거예요. 결국 지금 본인은 살고 나머진 다 죽었잖아요. 영문도 모르고. 그렇게 치료를 마친 오 씨는 며칠 뒤 퇴원을 했고요. 경찰에 구속됩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선택을 하기 위한 시도를 했는데 이게 사실 며칠 치료받고 나을 정도다? 생명에 그렇게 지장이 갈 정도는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점들을 제가 뒤에서 조금 제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오 씨는 경찰에 구속이 되어 범행부터 구속 사실까지 이제 주변인들이 다 알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충격이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역에서 되게 유명한 검도관 관장이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너무 성실한 가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뭐 술, 담배 같은 거 이런 거 일절하지 않았고요. 오로지 그냥 가족 운동 이것밖에 몰랐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가족 살인 사건이 벌어진 것도 충격적인데 그게 우리 동네인 것도 충격적인데 그 범인이 그 검도관 관장이다?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시신이 발견된 지 2주가 지나요. 부검 결과가 도착을 했는데 수사팀 예상과 일치했습니다. 네 모녀의 사인이 모두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였어요. 그리고 아까 예측했었던 그 수면제 성분도 검출이 됩니다. 대체 왜 가족들에게 이런 짓을 했을까? 사진 조금만 키울게요. 조금 작네요. 오 씨가 옥천의 자리를 잡은 게 사건 발생 12년 전이었어요. 2006년 무렵이었습니다. 검도공인 6단이었다고 하는데 이 지역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옥천에 검도관을 차리고 오랜 시간 운영을 해왔던 거죠. 한동안은 검도관이 되게 잘 됐었어요, 운영이. 그러니까 관원이 많을 때는 막 80명을 넘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업이 승승장구하던 시기에 세 딸들까지 태어나요. 사업도 잘 되고 아이들도 태어나고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은행 대출을 받아서 39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매입해요. 사실 뭐 결혼한 사람들의 꿈이죠.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면서 내 집을 사는 거 이런 것들이었을 텐데 이때까지만 해도 계속 이 행복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보다 좀 더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 이것보다 더 편하고 여유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부터 돈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부동산 투자에 손을 댄 거예요. 그렇게 2016년에 또 한 차례 은행 대출을 받습니다. 그 돈으로 이 대전에 있었던 한 원룸 주택 건물에 갭 투자를 해요. 근데 이게 와장창 망해버린 거예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원룸 주택 건물에 갭 투자를 했다라는 거는 현재 이제 들어와 있는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제외한 돈만 딱 투자를 해서 매수를 하고 계속 그걸로 세입자를 받으면서 월세를 받고 어떤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임대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가 안 되면 나가는 사람 전세보증금 이런 거를 다 내가 만들어서 줘야 되거든요. 다른 세입자를 받아서 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그게 안 되면 결국 그 돈을 내가 만들어서 내보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나중에는 그냥 원룸 건물을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내놓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매각에도 실패를 합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부채를 고스란히 떠안은 거예요. 이미 아파트 사면서 빚도 있는 상태로. 근데 더 큰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이 검도관 수익이라도 안정적으로 나왔었다면 다행이었겠지만 해가 가면 갈수록 검도관 운영까지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처음엔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채무를 상환했었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죠. 그렇게 하나씩 돈을 빌릴 곳들이 막히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되지 말아야 할 것까지 손을 댄 거죠. 사채까지 손을 댑니다. 그때부터 범행을 저지른 2018년 8월까지 오 씨가 진 빚이 아파트 담보로 1억 2천, 지인들에게 1억 9천, 사채 7천, 대전 건물을 담보로 해서 3억, 캐피탈 금융 5천, 신용대출 7천, 다 합쳐서 한 8억 원 정도. 매달 나가는 이자 비용만 750만 원이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예전에 검도관 되게 잘 됐을 때 잘 됐다고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빚이에요. 그거 내고 아이들도 키워야 되는데.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게 불과 만 2년 만이었다고 합니다. 애가 셋이고 당장 뭐 개인 파산이라도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오 씨는 뭐 파산 신청이라던가 개인회생 절차를 밟지는 않아요. 이게 뭐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돌이켜보면 이게 진짜 마지막 기회였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오 씨는 회생 절차를 밟는 대신에 더 큰 무리수를 둡니다. 저는 딱 지금 들려드릴 그 내용부터 진짜 이 사람이 눈이 돌아서 선을 세게 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 뭐 거의 여러분들도 아예 상상도 못할 대상의 돈을 건드립니다. 검도관 제자가 3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명의로 1억 2천을 추가로 대출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진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거지. 왜 본인 빚을 제자들한테 돌리냐고요. 그럼 제자들이 무슨 능력이라도 있었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아예 없어요. 그냥 학생들이에요. 이 학생들한테 학자금 대출을 받으라고 적용을 해서 돈을 빌렸던 거예요. 이후에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그 대출을 갚으려고 사채를 쓰고 돌려막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빚이 막 9천까지 늘어나요. 다른 그 2명의 제자들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오 씨가 돈을 갚지 못해서 계속 이자가 불고 각각 6천에서 7천까지 빚이 늘어난 겁니다. 제자들의 부모들도 처음에는 몰랐대요. 나중에 막 감당 못하게 빚이 불어나면서 알게 된 거죠. 그렇게 사건 발생 4일 전에 제자들의 부모들이 도장을 찾아와요. 지금 제자들 상대로 뭐 하는 거냐? 인생 망칠 거냐? 당장 빚 상환해라. 결국 그날 이후로 오 씨는 검도관 문을 걸어 잠그고 사실상 폐업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일이 커질 때까지 아내는 정확히 남편이 어느 정도의 채무를 지니고 있는지 그걸 몰랐다고 해요. 8월 24일 오전 오 씨는 돈을 빌린 제자와 그 어머니를 다시 만났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아내도 함께 있었대요. 여기서 제자의 어머니가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내일까지 써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다음날 11시에 만나기로 했고요. 그날 오 씨가 아내에게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다른 관원들이 대출 사실을 알게 되면 도장을 운영하지 못할 것 같다. 사채업자들에게 사정을 설명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입장을 이해해주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서 오 씨는 이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을 비관하면서 더는 방법이 없다. 차라리 같이 죽자. 라고 말을 했대요. 근데 이것도 오 씨의 주장이에요. 내가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다라고 경찰에서 얘기한 거지 이걸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왜 아내한테까지 이런 말을 하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오 씨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만 남으면 더 불행해질 거다. 이 생각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끝내 아이들까지 살해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망설임 없이 범행 준비에 들어갑니다. 내과를 방문해서 수면제 7알을 처방받아요. 아이들 몸에 상처가 나지 않게 해주려고 잠이라도 재워 보내고 싶어서라고 답했다고 하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사람 죽이려고 작정하면서 배려하는 척을 하고 있어요. 이후에 오 씨는 아내와 함께 처제의 집으로 가서 딸들을 데려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장난감 매장에서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줬고요. 그렇게 오후 3시경에 집에 도착합니다. 그 아이들이 아빠가 장난감 사준다고 했을 때 그 장난감 가게 가면 진짜 재밌는 거 많거든요. 거기서 내가 가지고 싶은 거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고르면서 얼마나 행복했겠냐고요. 얼마나 설렜을 거고. 그렇게 오 씨는 집에 돌아와서 약 1시간 동안 아이들과 놀면서 시간을 보냈고요. 범행을 시작합니다. 감기약을 먹자면서 아이들에게 처방받은 약을 2알씩 먹였고요. 아이들을 안방 침대에 눕혀서 재워요. 둘째와 막내는 바로 잠에 들었었는데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던 건지 큰딸이 무섭다면서 잠들지를 못하면서 계속 뒤척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 씨가 남은 그 약 하나를 갈아서 큰딸에게 먹여서 잠들게 합니다. 그리고 새벽 4시 반경에 먼저 막내딸을 안고 작은 방으로 향한 뒤에 한 손으로 이불을 들어서 코와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목을 졸라요. 이후에 20분 간격으로 둘째 딸과 큰 딸을 작은 방으로 옮겨와서 같은 방식으로 살해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판결문 그리고 오 씨 진술 내용 1심 판결문이랑 이제 오 씨 진술 내용인데요. 아이들을 살해하는 동안 아내가 반대편 방에서 울고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범행을 다 마치고 방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아이들이 죽었다라고 전하고는 아내와 함께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아내가 나도 애들처럼 보내달라라고 말을 했대요. 오 씨가 그 말을 승낙하고 아내를 살해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 판결문에 승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이 표현이 조금 이상했어요. 이 표현이 들어갔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아내가 나도 애들처럼 보내달라 이 말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기서 왜 거슬렸냐면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내가 나도 죽여달라라고 말을 하고
남편이 이걸 승낙했다는 거는 마치 아내는 원래 죽을 생각이 없었는데 아이들을 모두 죽였다라는 말을 듣고 죽겠다라는 결심을 그 자리에서 했다는 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내가 저렇게 말을 했다는 건 자신들의 빚 때문에 아이들만 죽이기로 남편과 합의를 했다는 건데 본인들이 죽었으면 죽었지 왜 빚 때문에 아이들을? 저런 원인과 결과의 그 과정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이 아내가 남편의 범행 계획에 대해서 알고 있긴 했을까? 이거 진짜 남편의 단독 범행일 수 있어요. 아내를 죽인 것도 이제 촉탁살인으로 보는데 촉탁살인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촉탁살인이면 살인죄에 비해서 형벌이 약화되거든요. 이거 되게 찝찝해요. 그리고 애초부터 정말 가족을 죽이고 자신도 따라가려고 했던 게 맞긴 할까라는 의문도 들어요. 시간상 보면 이 아내를 살해한 시간이 언제냐면 24일 오후 7시 반이거든요. 처제가 현장을 발견한 게 다음날 오후 1시 53분이에요. 그 사이에 17시간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이 간격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 씨가 가족을 살해한 직후에 그런 시도를 했다면 과연 처제가 발견할 때까지 살아남아 있을 수 있었을까? 이거는 처제가 도착하기 직전에 한 짓이라고 봐야 맞겠죠. 그것도 한 이틀만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는 정도. 근데 이 17시간의 공백에 대해서는 판결문에서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처음부터 오 씨는 죽을 생각이 없었거나 막상 닥치고 보니까 두려워서 머뭇거리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처제가 밖에서 막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니까 그제야 이런 행동을 했거나 어쩌면 이것도 감형을 위한 쇼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 씨는 살인 및 촉탁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요.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요. 1심 재판부 결정은 징역 25년이었습니다. 자녀 셋, 아내를 살해한 죄값으로 25년을 말하는 거예요. 재판부가. 자녀들을 목졸라 살해하고 배우자를 촉탁살인한 죄질은 매우 나쁘다. 설령 부모라도 일방적인 판단으로 자녀의 생명을 거둘 수 없다.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으로 비롯된 범행이며 엄중한 형벌로 이런 행위를 막아야 할 필요가 크다. 그러나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제껏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밝힙니다. 여기서 이제 오 씨가 항소를 하거든요. 뭐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제가 만약에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면 오 씨라면 저는 항소를 못했을 것 같아요. 이미 죄책감 같은 게 없는 사람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짓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들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자식을 내 손으로 셋이나 죽여놓고 이게 부당하다고 항소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항소심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25년형이 확정됩니다. 경찰 조사 받으러 진술 녹화실에 들어가기 전에 오 씨가 막 죽고 싶다면서 울었다고 하는데 이게 그제야 후회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본인이 다 자초한 일이죠. 가장이라는 이유로, 아빠라는 이유로 아내와 자녀의 목숨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야기해드렸던 이 사건의 의문점대로 이 사람은 가족을 죽이고도 뭐 촉탁살인이니 뭐니 형을 줄이기 위한 수를 썼던 그런 사람이에요. 재판에서도 항소한 걸 보면 알 수가 있죠. 가족 모두를 살해하고 죽겠다라는 그 각오까지 했었다는 사람이 왜 감옥에서 살다 죽는 건 그렇게 두려웠는지, 왜 그렇게까지 형을 줄이고 싶었는지 물어보고 싶네요. 영문도 모르고 사랑하는 아빠 손에 죽었던 아이들은 뭐가 되는 건가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라리 그냥 뭐 이렇게 말했으면 모르겠어. 아이들을 먼저 이제 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아내를 살해하기로 아내와 합의를 봤다. 이랬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촉탁살인에 대한 걸 조금 찾아보면은 그 촉탁살인을 했을 때 그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촉탁살인으로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고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약간 그거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얘기를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그 과정에서 했던 그런 대화들이 너무 이상해요.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게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한 살인사건이다라는 어떤 큰 주제는 있지만 내용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이 더 열받을 거다라고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런 부분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찰에 썼던 진술, 범행 현장에 드러나기 전에 했던 행동, 그리고 항소를 선택한 그런 과정, 그런 의사결정, 거기서 열이 받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